네, 2022년 10월 26일 고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의 기획과 제작, 취재와 진행, 여기에 더해서 편집과 업로드, 썸네일 제작까지 몽땅 다 하고 있습니다.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어제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면 보이콧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이루어졌죠. 이 대통령이란 사람은 자신의 첫 시정연설 메시지, 엄한 전임자 탓, 그리고 안보몰이에만 열중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 절대 다수인 이 야당 국회의원들, 헌정사상 첫 보이콧이라는 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 이런 신호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 나라의 정치는 희망이 없어지는 게 명백해지고 있는데요. 정치의 실패,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 초에 있었던 이 제주대학교 병원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지난 8월 전국을 놀라게 했던 개 화살 테러 사건, 현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뉴스를 수박겉핥기로 싹 한번 살펴보는 트위터 소식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위터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서 협력 의향서를 31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부가 정책 방향 자체를 반대로 틀은 것은 물론이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전 세계적인 지금 에너지 위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뉴스원 트윗입니다. 남원시에서 춘향 사당에 대해서 외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 황실의 국화꽃을 연상하는 문양이 지적되고 있다. 네, 이런 논란이고요. 자, 연합뉴스입니다.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네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또는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에 지금 들어간 상태죠. 관련한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모르겠고요. 자, 그다음 프레시안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 와중에 베트남 해외 출장을 갔다, 불가피했다는데. 자, 그다음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 내용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용이 아니고 아마 오늘 출근을 하면서 도어 스태핑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 보이콧과 관련해서 헌정사의 관행이 무너졌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했다. 국회에 대한 신뢰 하락은 대통령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뉴스원입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네, 이재명과 함께 투쟁을 하겠지만 팬덤들의 눈치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 연합뉴스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집안 침하 복구의 길이 열리나, LH 보상 첫 언급했다. 자, 다시 뉴스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당정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약, 네. 자, 그다음 뉴시스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다음 달 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동규처럼 이재명 측근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죠. 이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이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자금 8억 4,700만 원의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일보입니다. 흡연 단속 공무원에게 니킥을 날린 20대 여성, 이게 표착이 됐나 보는데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네요. 자, 그다음 TV조선입니다. 김의겸 국회의원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이제 그 뭐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음주 가무 파티를 한 뭐 이런 의혹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요 관련한 책임 공방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KBS입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요.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 특검 반대를 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네. 윤 대통령이 법대로 IRA,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인플레 감축 법안,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앨런에게 미국의 앨런 그린스펀 그 사람인가? 아무튼 미국의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저건 앨런의 개인적인 또는 앨런이 속한 FRB인가요? 지금 아무튼 거기에 입장이다라고 잘라 말했다라는 그런 도어 스태핑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 내용을 팟캐스트 내용을 조금 제가 늦게 올리다 보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이 이렇게 언론사 트윗으로 이렇게 주요한 내용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에요.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13개월 여아, 이름이 유림이라고 합니다. 강유림. 13개월 영아가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만 하더라도 이게 아마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파악이 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19로 숨진 게 아니라 병원의 의료 과실로 숨을 거뒀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기막힌 거는요, 병원 측이 자신들의 의료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각종 의무 기록지 등을 조작하는 일도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공분을 많이 샀을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두 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사실 병원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 기록도 거의 뭐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서 뭐 일천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의 어떤 처방과 어떤 조치, 이거에 대해서 거의 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중에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 고 강유림 양, 요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간호사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 소속의 수간호사 50대 A씨, 그리고 20대 B씨와 C씨 모두 3사람인데요. 경찰이 구속을 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유기치사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앞서서 올해 초쯤인 지난 3월 11일쯤에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었던 이 강유림 양이 있었는데, 약물을 과다 투여한 것은 물론이고 의료 과실을 은폐한 혐의입니다. 이 간호사가 지금 3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일단 B씨에서부터 일단 사고라고 해야 되나, 이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사건 사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담당의가 이 간호사 B씨에게 당시 코로나 치료를 받고 있던 유림 양에게 이 약물 5mg을 호흡기로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 성인도 아니고 아이다 보니까 약물 주입 방법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약품인가 하니 기관지 확장 그리고 심장 박동수 증가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는 이제 이 유리미 같은 경우에는 0.1mg을 놔야 되는데 이게 다시 할게요. 정맥 주사를 통해 가지고 놓는다면 0.1mg을 놔야 되는데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유림양에게 바로 정맥 주사로 투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약품이 기관지 확장 그리고 심장수 박동 증가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 주사를 맞은 유림이 몸 상태가 정상일 수가 없겠죠. 급격히 악화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는데 사인이 급성 심근염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에피네프린을 과다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제 그 유리미 부모들은 유리미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 간호사 등이 이 수간호사 역시 약물 투약 직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를 했지만 보고가 늦어졌습니다. 수간호사가 이 간호사 B씨와 C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A씨 수간호사죠. 결국 보고를 지연을 했습니다. 유림양의 장례가 끝난 뒤 3일 후에 보고를 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까 약물을 주사를 정맥 주사를 직접 넣은 B씨 외에도 C씨 같은 경우에는 약물 처방 내역이라든가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나중에 병원 측이 이걸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유족들에게 사건 발생 13일 뒤인 3월 25일 처음으로 사고 내용을 알린 것으로 그 당시 알려졌고요. 결국 이제 이 가족들이 이 관련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해서 증거 확보에 나섰고 결국 6개월의 수사 끝에 이런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구속된 3명의 간호사 외에도 또 다른 간호사들이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조작한 정황을 지금 포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죄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해서 이제 이 대상자가 이 구속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제주대학교 병원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요 좀 부가적인 거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유리미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도내 언론에서 가장 가깝고 깊게 취재를 했던 곳이 바로 KBS 제주방송 총국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을 잠깐요. 네네. KBS 제주의 조창훈 기자, 취재 기자가 아니고 일반 취재 기자가 아니고 카메라 기자인 것 같은데 조창훈 기자의 취재 후 세상을 떠난 13개월 유리미의 마지막을 보여드려야 했던 이유,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했던 그 언론인의 눈을 통해서 봤던 이 사건의 진면목이라고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가장 가까운 숨결을 기록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동료 기자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 내부 CCTV 파일을 건네받았는데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13개월 유리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유족분들께서 KBS 제주의 요 관련한 화면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리미가 응급실에 들어올 때부터 세상을 떠나서 입관되는 장면까지 42시간을 10대의 카메라로 녹화한 내용, 파일 크기만 24GB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연구한 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처음에는 평범한 유리미의 모습이 나왔겠죠. 엄마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 응급실로 들어오는 그런 유리미의 모습. 어땠을까요? 천진하게 병원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이 자체가 이렇게 병원 응급실로 오는 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고 유리미 입장에선 이 당시 생애 처음으로 있었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봤던 그런 모습. 이후 엄마 손을 잡고서 병원과 복도 그리고 CCTV 화면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유리미와 의료진의 모습 등이 담겼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약물 과다 투약이 이루어졌던 그 병실 내부의 CCTV는 없었지만 사고가 난 이후 복도를 달려가는 간호사들 그리고 병실 밖에 쭈그려 앉은 한 간호사 유리미에게 이어지는 응급 처치 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복도에 있던 CCTV 영상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3월 11일 오후 5시 45분쯤 코로나 병동 복도 이 간호사 이 방호복을 착용한 간호사가 급히 뛰어가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리미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면도 영상에 담겨 있는데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렌즈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자가 있는 그대로 영상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그런 점에서 이런 거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기사 내용과 이런 내용들 관련 화면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제주에서도 그 1일 코로나19 발생 현황들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리미가 코로나19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빨간 밑줄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통신사인 뉴스원의 보도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그리고 JTBC에서 의무기록 삭제 정황 등을 보도하면서 비중 있게 다뤘는데 KBS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다. KBS도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 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취재를 하는 언론이 이 사안과 가장 밀착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곳인 만큼 이 기자분들께서 이 사항을 취재를 하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고 그리고 어떤 보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최근 기사는 아니고요. 이게 지난 6월 노컷뉴스 기사인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의료 사고였고 일부 이 은폐 정황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병원 측에서 유림양 가족에게 요 사실을 일단 전달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드러난 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것 말고도 감정서를 떼어주지 않는 등 의료계의 카르텔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거의 1% 안팎, 굉장히 입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이 주로 이제 그 피해자, 환자와 환자 측의 가족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그 노컷뉴스가 지난 6월에 다뤘었는데 이거는 보면은요,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방광 내시경을 받고 폐혈증이 온 80대 분인데요. 이분이 어쨌든 이 검사를 받은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에 갑자기 뭔가 몸에 이상이 나타났고 결국 검사를 받아 보니까 감염을 통한 폐혈증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이분의 가족들은 앞서서 받았던 방광 내시경 검사가 잘못되어서 폐혈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료 사고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정황 등을 상대로 의료 사고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지금 벌써 4년 9개월. 와, 여러분 4년 9개월 동안 소송을 할 수 있는 정신이, 글쎄요, 이제 뭐 저는 제가 직접 소송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소송을 옆에서 하는 분들을 좀 이렇게 좀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렇죠, 피해 보상을 원해서 아니면 뭐 어떤 명예 회복을 원해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1년, 2년 계속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시간이 남아도는 자, 결국은 돈이 있는 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4년 9개월, 이제 거의 5년이 됐는데 이 가족들은 얼마나 굉장히 지리하고 피말리는 싸움에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1심 결론조차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재판부 역시 그 의료 관련한 소송은 이게 또 아무래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의료 소송, 좀 이 피해자 입장에선 전문적인 내용과 소견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피해 가족들이 여러 이 그 병원이라든가 의료 전문가를 찾아서 이와 관련한 어떤 감정을 해달라, 증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어렵다, 뭐 알 수 없다. 그 보면 이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 의료사고를 당해서 병원 측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은 대부분 의료기관의 감정 거부로 수년간 재판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감정 결과를 우여곡절 끝에 받아낸다고 해도 끝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병원 측이 이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다른 기관에 의뢰하겠다고 주장하면 그 결과를 또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고요.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네. 더구나 이제 같은 의료계가 감정을 진행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금 기사는 꼽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의료자 소비연대 강태현 사무총장의 발언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요. 가해자도 의사고 이걸 감정해주는 사람도 의사니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리고 병원 측의 주장은 서로 갈리는 게 당연한데 이를 판단할 제3의료기관에서 과실 여부를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줘야 하지만 가제는 개편이라고 공정하지 못한 감정 결과로 진실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 안팎의 승소율에 불과한 이 의료 소송의 본질은 뭐냐면요. 이 의료사고라는 과실 입증 책임을 지금은 환자 측에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과실이 없다라는 그 입증 책임을 의료진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 내용들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보면 아실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 입장에서 감정을 해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의료계 내부에 관련한 감정의 익명성이 좀 보장된다면은 이 같은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사는 지적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제도 변화와 함께 의료인들의 어떤 직무의 양심, 도덕성 이런 것들이 더욱 요구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유리미 사건으로 살펴본 어떤 취재의 전후 맥락, 그리고 이제 의료 사고와 관련한 어떤 소송의 문제점 한번 짚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제주에서 있었던 그 온 국민이, 특히 반려인들이 천인공노했던 이 화살 박힘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올해 8월에 있었습니다. 그 한경면 어디였지? 저질이었나? 아무튼 그쪽에서 외곽진 곳에서 허스키도 아니고 말라뮤트도 아니고 뭔가 그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요 개였는데요. 이 개의 몸에 약 70cm 길이의 카본 화살, 양궁할 때 쓰는 뭐 그런 화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박힌 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2달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용의자를 특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사건의 시점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 이런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노컷뉴스 고상현 기자의 기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제주에서 화살에 몸통을 관통당한 개가 발견돼서 경찰이 2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 학대 사건의 성격상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현재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어느 정도 사건 시점이 좁혀지는 등 진척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동물 학대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 가해자가 뭐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 없이 굉장히 은밀하게 행할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니까 어떤 증언이라든가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동물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약간 그 수사가 좀 어렵다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물 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관대하게, 야 그거 개 가지고 한 거, 야 그 고양이 가지고 한 거, 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런 걸 뭐라 그러냐라는 좀 약간 그런 심리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 서부경찰서가 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말라뮤트 믹스견을 발견한 8월 26일 이후 지금 2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경찰, 형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단 등 400여 명이 현재 인원이 투입됐다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제보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유의미한 건 뭐냐 하면 이 처음에는 이제 개가 최초로 발견된 지점이 한경면 일대라고 하는데, 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개의 동선을 역으로 추적을 해서 사건 시점을 좁혀봤더니만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 이 개가 화살을 맞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8월 25일 오후 7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이 개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CCTV에 화살이 박히지 않은 채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데, 같은 날 2시간 후인 오후 9시쯤 대정읍 영랑리에서 화살이 박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대정읍 무릉리 또는 영랑리 어딘가에서 이 개가 이 화살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이 지금 그 대상치 그리고 대상 시간을 좁힌 만큼 관련한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좀 제보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좀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 관심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참, 예. 그 개에 대한 범죄, 동물에 대한 범죄는 언젠가는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개를 잔혹하게 때리고 학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람에게 그런 짓을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보다 약한 대상인 동물을 대상으로 자기보다 약한 대상인 동물에게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충분히 사람 중에서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게 요것도 좀 옛날 기사인데요. 요거는 언제지? 네, 뉴스원의 지난 8월 기사. 제주에서 화살 박힌 개가 발견되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동물에게 비비탄을 쏘고 돌 던지고 이 반복되는 학대, 그들은 왜 그러는가? 물론 현행법으로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동물권을 보호하기 위한 좀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관련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쏘지 마세요.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방송을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방송을 듣지 않게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요, 무슨 비비탄 총으로 맞는 거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아픕니다. 비비탄 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작은 동물 아마 살상까지 가능할걸요. 네,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하면은. 네. 이거 참, 비비탄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주로 보면은 이제 어른보다는 이 좀 철모르는 좀 어린 애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좀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또 그렇죠. 이 인터뷰를 해주신 분의 말처럼 장난으로 할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말 못하는 약한 동물을 괴롭힐 수가 있느냐. 그게 나중에 다 약한 동급생 괴롭히는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전동 킥보드를 타고 하천 산책로를 지나던 10대 형제가 오리에게 여러 차례 돌을 던져서 죽인 사건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서가 귀하들께서는 차후 반드시 검거될 것이다 라면서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겠다, 이를 외면하면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전단지를 하천 주변에 부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동물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동물권이 직접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심지어는 반려동물도 어떤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소유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동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컵이나 이런 노트북, 컴퓨터, 마이크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걸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는 좀 법적인 근거가 좀 많이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 강화,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어떤 관심 좀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희망이 없다는 말씀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기자들이 있고, 여러 목소리를 내는 활동가들이 있고, 동물보호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고칼의 뉴스 브리핑,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내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 리는 없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오늘도 부디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